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자, 며칠 전 흑해 상공에서 미국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서 미국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을 두고 러시아는 미국 무인기가 스스로 추락했다고 발뺌을 하자 미군 당국이 영상 하나를 공개한 것입니다. 러시아 측이 러시아 전투기와 미군 무인기 간의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어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무인기에 갑자기 고속으로 접근하면서 미군 무인기에 전투기에 연료를 뿌려대는 모습이 담긴 이 42초짜리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신 대로 러시아 전투기는 연료를 뿌리면서 미국 무인기 위로 비행해 나갔으며 이때 무인기의 영상정보 송출도 신호 방해로 잠깐 끊겼었습니다. 이때 약 60초간 카메라 송출이 차단이 됐다가 다시 작동이 됐는데 카메라가 작동하면서 프로펠러의 날개 하나가 손상된 모습도 뒤늦게 잡혔습니다. 네, 뒤쪽에 프로펠러가 돌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잡혀 있죠? 이 미군 무인기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무인기 추락 직후 러시아 전투기의 소행을 밝힌 미국에 대해서 러시아는 자국의 전투기가 미군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고 우리 러시아 전투기는 기지로 그대로 귀환했다라면서 부인했습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앞서 뭔지 모르고 갑자기 처음에 막 보셨을 때와는 좀 다르실 겁니다. 자, 30초 정도짜리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사건 당시의 영상을 생생하게 공개함에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버렸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이키아.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하죠. 네, 이 아이키아에서 물건 사신 분들 일정에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글로벌 가구업체 아이키아가 미국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영수증에 노출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서 2,4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키아는 미국 매장에서 발행한 종이 영수증에 고객의 신용카드 또는 이 데비카드, 한국에서는 이 데비카드를 직불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크레딧카드와 데비카드의 번호 5자리 이상을 노출했다가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래 영수증에는요, 카드 넘버가 끝에 4자리만 공개돼야 합니다. 그 앞에는 다 XX로 처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거주하는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라는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0월 아이키아 영수증에 카드 번호 첫 6개 자리와 그리고 마지막 4자리가 다 함께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키아 미국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처드슨은 아이키아가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FACTA, FACTA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라고 해서 fair, 공평하고 그리고 accurate, 정확한, 공평하고 정확한 크레딧 카드 지불 정보 법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소송은 애초 이 LA 카운티 법원에 제기됐었습니다만은 이후 집단 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시카고를 관할로 하는 이 일리노이주 쿠크 카운티 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3년에 제정된 팩타에 따라서 사업체는 고객의 금융 계좌 정보 5개짜리 이상 또는 카드 만료일 등등을 영수증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확산되자 이 아이키아 측은 뭐 누가 봐도 자기네가 잘못한 거 확실하니까요. 결국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했냐? 2,425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겠다라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이 원화로 따지면 약 한 300억 원쯤 되겠죠. 자, 그럼 누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그 사이에 미국 내 아이키아 매장에서 물건을 샀고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로 결제한 사람 누구나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금 청구서 제출 시한은 오는 5월 4일까지입니다. 이 변호인 측은 영수증 없어도 합의금 청구를 할 수 있다라면서 이 아이키아 거래 데이터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안에 무언가 아이키아에서 크레딧 카드를 내고 물건을 산 사람들은 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다 이 검증을 합니다. 이 변호인단은 합의금 총액의 40%에 달하는 970만 달러를 변호사 수임료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즉, 합의금이 2,425만 달러라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이 중 970만 달러를 수임료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최초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는 각 $10,000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법정비용, 행정비용 등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나머지 참가자들이 배분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추측컨대 이렇게 되면 1인당 적게는 $30, 많게는 $60 정도 돌아갈 전망입니다. 두근하니까 뭐 변호사들만 놀았네요. 그런 생각 하시게 되죠. 네. 처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앞서 말씀드린 그 윌라드 리처드슨과 제이미 요먼스, 이 사람들이 $10,000만 받고 변호인단이 970만 달러를 가져가는데 오케이 했을까요? 모르죠. 일반 사람들은 $30에서 $60 정도만 받게끔 변호인단 수임료를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변호인단 수임료로 잔뜩 올려놓고 변호인단과 최초의 일을 의뢰하기로 해서 접촉을 한 윌라드 리처드슨 그리고 제이미 요먼스 이 두 사람에게 그 법률 회사 측에서 별도로 어떤 내부 계약 또는 이면 계약 등등을 해서 돈을 더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이 주목이 됩니다. 그 사람 최초로 변호사를 접촉해서 이런 거 우리 소송합시다 라고 해서 그 변호사들이 970만 달러 떼돈을 벌게 됐는데 그 최초로 이걸 의뢰한 그 사람들에게 $10,000 주고 끝내겠어요? 또 $10,000 받는 그 최초의 그 사람들은 과연 $10,000만 받고 끝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깊이 드는데, 자, 그건 그렇고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클레임을 파일할 수 있느냐? 이 구글에 들어가서 이 아이키아 클래스 액션이라고만 검사를 해도 어떻게 이 파일할 수 있는지 링크가 다 나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 클레임 할 수 있는 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언제 어느 지점에서 아이키아에서 뭘 샀다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시면 본인이 크레딧 카드 내역이 있으실 거예요. 사용한 내역.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 요구해서 이제 얻어내시면 그걸로 충분히 자료가 됩니다. 영수증 없어도 됩니다. 자, 아이키아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미국 내 은행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0.5가 아니라 0.25만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동결하든지 할 것 같다 등등의 전망이 이제 엊그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듯 유럽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갔습니다. 예상 외죠. 유럽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현행 3.0에서 3.5%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발 은행 충격에 이어서 그동안 경영난을 겪어온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잘 아시죠? 크레딧 스위스도 파산 위기에 지금 몰려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스텝을 유지한 겁니다. 석 달째.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감행한 데 이어서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0.75%포인트. 그리고 이후 다시 빅스텝 0.5%포인트를 세 차례 연속 이어가면서 유럽중앙은행은 6차례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등등으로. 은행들의 그 위기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빅스텝을 단행한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가 이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쪽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에는 다음 주에 역시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연준의 회의가 있잖아요. FOMC 회의가 있죠. 그 회의를 끝난 후에 22일 날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어떤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영향을 받고 역시 예상 외로 높은 인상을 결정할지 아니면 0.25 또는 동결을 발표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미국의 연준이 영향을 받을 만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이 말이 나온 김에 미국 내 은행들 오늘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위기설이 돌고 있는 북가주의 First Republic Bank 잘 아시죠? 이 은행 어제 주가 변동을 보면 그야말로 난장춤을 추었습니다. First Republic Bank의 주가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 First Republic Bank 주식은 전날보다 9.98% 상승한 34달러 2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야, 여기까지만. 일반 뉴스는 요렇게만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전날보다 9.98%,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가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10%가 오른 상태로 마감이 됐네. 아, 그럼 이 은행의 위기설이 이제 끝났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제 이 은행의 주가 변동 과정입니다. 과정. 장 초반에는요, 잦아드는 듯 했던 그 위기설이 다시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어제 주식시장이 문을 막 열자마자 폭락을 거듭하면서 한때는 전날 대비 주가가 36% 가까이 폭락했었습니다. 주가가 하루아침에 36% 폭락했다? 이거는 뭐 그냥 잘못하면 거의 주가가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폭락이죠. 그러나 낮에 갑자기 좋은 뉴스가 하나 전해지면서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그 뉴스는 다름 아닌 미국 대형 은행들이 300억 달러를 투입해서 First Republic Bank 살리기에 나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Bank of America, Citibank, JP모건, 웰스파고 뱅크 등 소위 미국 은행계의 큰 형님들께서 자기들 돈을 모아서 이 은행에 예금을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모여봐. 저거 막내 저거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쟤 망하면 온 국민들이 지금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온 국민들한테 퍼져서 이제 우리 고객들까지 뱅크런, 그러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막 은행에 몰려들면서 뱅크런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큰일 난다 너. 야, 우리 빅브라더 큰형님들 그렇게 되기 전에 야, 너 얼마 내고 그리고 그렇게 나도 얼마 내고 그래서 우리 막내네 저 은행에 예금을 해주자. 그러면 국민들이 좀 믿지 않겠어? 아, 은행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지 않겠어? 라는 제가 일종의 상황극을 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어제 낮에 전해지면서 이 First Republic Bank, 이 막내 은행의 주가는 36% 폭락해서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고도 그 이상 약 10%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10% 올라와서 마감했으니 됐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셔도 또 안 됩니다. 주식에는 또 이 주식 시장이 끝난 후에 거래되는 이 시간 외 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때때로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은행의 주가는 어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시간 외 거래에서는 다시 또 20% 폭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장춤을 췄다고 표현을 처음에 해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형 은행들의 지원 사격 소식에 순간적으로 또 주가가 폭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또 차분한 상태가 되자 시장은 다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처럼 어제 하루에만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여러 차례 이게 반복되면서 이 First Republic Bank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큰 형님들이 막내를 돕기 위한 솔직히 궁극적으로는 자기들한테까지 불똥이 튈까봐 그걸 막기 위한 자기들을 위한 조치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막내를 돕기 위한 요 부분 전해드렸는데 요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미국 경제에 지금 굉장히 위기설에 빠져있는 미국 은행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 더 나아가 한국 경제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조금만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의 가장 큰 은행들이 부도 위기에 빠진 중소은행 이 First Republic Bank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모아 해당 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이 뉴스. 자, 그런데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뉴스 할 때 유동성을 지원한다라는 그 유동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네, 캐시, 유동성이라는 것을 캐시 또는 현금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느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도 말씀드릴 거예요. 자, 미국 대형은행 11곳은요 어제
First Republic Bank에 총 300억 달러를 예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 내용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은행들의 면면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또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웰스 파고 등등이 각각 50억 달러를 예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일 큰 형님들이니까 50억 달러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또 모건 스탠리가 각각 25억 달러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BNY 멜론, 또 PNC 뱅크,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트루 이스트, 또 US 뱅크 등등이 각각 10억 달러씩을 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표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들이 이번에 예치한 금액은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큰 은행이 작은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데 그것도 보험 적용 안 되는 걸로 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은행으로 뛰어가는 뱅크런 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큰 은행이 작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행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결국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구제금융, 즉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여론의 큰 공부를 샀던 과거의 경험이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이번 구제 방안은요,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발표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사실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 당국,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직접 JP 모건 CEO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First Republic Bank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논의를 했습니다. JP 모건 그 CEO에게 처음 이 제닛 옐런 이 재무부 장관이 전화를 했고요. 그 전화를 통해서 설득당한 JP 모건의 CEO는 결국 통화를 마친 후에 다른 은행들에게 다 일일이 또 전화를 걸어서 다른 은행 CEO들을 다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닛 옐런 장관과 은행 CEO들은 그 이후에 또 공식 발표를 하기 직전에 재무부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만나서 최종 합의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결국 민간 주도처럼 보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서로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이루어낸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즉 세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이 대형 은행 간의 조율을 긴밀히 정부가 관여한 것이었다는 것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왔습니다. 자, 한인사회 사건 하나 전해드립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남자친구에 의해서 둔기로 무참하게 폭행당하고 목이 졸려 살해되는 참극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한인 전도사 일가족 살해 사건과 한인 남성의 모친 흉기 살해 사건에 이어서 올 들어 미 전역 한인 사회에서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40분쯤 28살의 한인 여성 켈리 곽 씨가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거실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켈리 곽 씨는 발견 당시 얼굴의 일부가 크게 함몰될 정도로 심각한 외상과 그리고 몸 군데군데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부검 결과 켈리 곽 씨는 둔기 외상으로 숨진 것은 맞고 사망 원인은 살인이다라는 이 부검 의사의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켈리 곽 씨의 어머니 신영 씨는 딸과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게 3월 5일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우려하고 있던 켈리 곽 씨의 사촌 피터 고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사망한 곽 씨와 혼수 상태에 가까운 한 남성을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거의 비틀비틀거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한 남성을 그 장소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 남성이 자신은 많은 약을 복용한 상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켈리 곽 씨의 시신은 좀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밝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서 이 켈리 곽 씨의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최소 한 일주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시신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켈리 곽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요. 롱아일랜드의 해릭스 하이스쿨을 졸업한 뒤에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이면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켈리 곽 씨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당시 이 아파트에 함께 있던 곽 씨의 남자친구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남성을 기소는 하지 않은 채 정신질환 여부 검사와 함께 신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파트 문을 막 두드리면서 문을 열 것을 요구했을 때 이 남성은 극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한 채 뒤늦게 나와서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곽 씨는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태어난 한인 2세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뉴욕에 있는 칼리지에서 간호사를 되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며 공부하면서 이 간호사가 되는 그런 꿈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지인에 따르면 켈리 곽 씨는 퀸즈 벨 블루버드에 위치한 가정의학과 한 개인 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 한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참국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으로 올 초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석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런 사건이 전국적으로 3건,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건 그만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공항에서 입국 거절되는 한국인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입국 불허 결정을 받거나 아니면 공항 입국할 때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도로 되돌려지는 그런 한인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었습니다. 전년도 2,407명에 비해서 약 17%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사상 최다 기록입니다. 최근 몇 년을 보면 2016년에 899명이었어요. 이때는 1000명 아래였죠. 2016년. 그런데 다음에 2017년에 915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에는 갑자기 1788명으로 늡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가 최근 6년 연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국적자뿐만이 아니라 전체 송환권 자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입국 심사 그리고 불법 이민자 단속 등등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송환이라는 것은요, 관계기관의 용어로는 return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송환을 return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또 거주 목적 의심, 또 범죄 전력 등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출발한 공항으로 다시 되돌려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1년에 집계된 미국에서의 총 송환 건수를 보면요, 한 해 동안 17만 8,227명이 송환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가 37,8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멕시코 36,269명, 인도 21,493명, 중국 21,256명, 캐나다 11,984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캐나다도 생각보다 많네요. 바로 인접해 있고 미국으로 이렇게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캐나다도 11,984명이 송환, 리턴됐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 2,959명, 터키에 이어서 10번째로 기록됐습니다. 10번째로 많은 거죠. 주미한국대사관도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 그리고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어떤 사유가 송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을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미한국대사관에서는 몇 가지를 밝혔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간을 초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단 하루라도 초과했던 사실이 있는데 없다라고 잘못 대답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경우가 가장 많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자, 그리고 두 번째, 귀국 항공편을 예약하지 않고 온 경우. 그리고 또 미국 내 체류할 그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경우 등도 역시 송환이 됩니다. 되돌려집니다. 관광으로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취업이 목적인 것으로 입국심사관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도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송환됩니다.
자, 이런 경우 등등으로 인해서 송환이 될 수 있는 가장 많은 이유가 지금 그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송환과 달리 입국 불허 결정 건수도 따로 발표했습니다. 입국 불허는요, 송환과는 조금 다릅니다. 송환은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는 전혀 모르거나 전혀 이상이 없다가 미국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인데요. 이것과는 달리 입국 불허는 한국 등 이 출발지에서부터 알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체크인하려고 여권을 내미는 순간 바로 알게 됩니다. 선생님은 미국 입국이 불허되어 있는데요. 다 바로 나와 있죠.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었습니다. 전년도 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배, 400% 가까이 급증한 셈입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 1,032명, 2019년 1,209명 등 역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됐던 경우, 그리고 전염병 보유자, 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과 관련한 그런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시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라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미국에서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넘긴 상태로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미국 못 들어옵니다. 또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범죄 전력, 또 비자 신청 시의 위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같은 것으로 적용이 돼서 역시 입국 금지,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지는데, 자, 이런 입국 불허 결정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필리핀이었습니다. 45,647명이 지난해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중국 22,355명, 캐나다 13,025명, 멕시코 1,630명, 러시아 8,970명, 우크라이나 8,574명 등의 순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지난해 받았습니다.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된 것으로 이제 취합이 따로 됐는데요. 대부분이 추방은 또 이제 중남미 지역 국적자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9,191명으로 이 가운데 60% 약 54,138명이 멕시코 국적자였습니다. 이어서 과테말라 7,701명, 온두라스 5,038명, 콜롬비아 3,024명, 엘살바도르 2,77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가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폭행, 그리고 성폭행, 또 총기 사용 등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이유, 그렇게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소식.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요, 이 다음 소식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라는 좋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뉴스 한 적이 있는데요. 펜타닐입니다. F. 그 펜타닐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마약이 일반적인 진짜 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약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통제, 이게 진통제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먹어도 되는 진통제인지 아니면 펜타닐인지 잘이 아니라 전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위조 알약. 그것도 하나만 먹어도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알약입니다. 한국에서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이 펜타닐이 미국에서 약국 처방약과 똑같은 모양으로 둔갑한 뒤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에서 대량 유통돼서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실제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플레이노시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최근 이 펜타닐을 함유한 알약을 복용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여러 건 잇따라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육당국은 우리 지역사회가 놀랍고 가슴 아픈 이 마약 유행, 이 에피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에피데믹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펜타닐의 위험성이나 유통 실태를 잘 모르는 부모를 위해서 오는 21일 관련 다큐멘터리도 상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텍사스주가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지금.
텍사스주 달라스 북쪽에 있는 이 도시에서는 최근 6개월간 중고생 3명이 이 펜타닐 복용으로 잇따라 사망했습니다. 숨진 학생 중에는 14살 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10여 명은요, 비슷한 시기에 펜타닐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했다가 응급치료를 받고 겨우 살아났습니다. 하마터면 이 10여 명도 또 다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도 빨리 치료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펜타닐 복용 후에 살아남은 한 14세 소녀의 부모는 NBC 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학교 안에서 이런 약이 유통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안에서 이런 약이 유통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어린 자녀의 사망을 겪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복용한 알약이 약국에서 처방되는 진짜 진통제와 똑같은 모양이어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펜타닐 복용 후에 숨진 고교생 시엔나 본의 부모는요, 딸이 이 알약 딱 한 개를 먹은 뒤에 곧바로 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서 일반적인 진통제라는 얘기를 듣고 구입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도 이 알약이 학교 안에서 팔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일입니다 라고 TV에 나와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마약 단속국은 이 펜타닐을 함유한 이런 알약을 가짜약, 페이크 필로 지칭하면서 모든 부모가 이 알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에게 펜타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들도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이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펜타닐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4달 전쯤에 이 같은 심각성을 진즉에 인식하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플러튼이라는 곳에 한 백인 여고생의 사망 사건과 함께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선 좀 보시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죽음의 알약과 진짜 알약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제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단 2mg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펜타닐을 아십니까? 강력한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 헤로인의 치사량은 30mg. 펜타닐의 치사량은 단 2mg. 헤로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약물 펜타닐. 그런데 이 펜타닐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권이 가까워 위치도 좋지만 특히 좋은 학교가 있어서 학군 때문에 더욱 한인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특히 가장 좋은 고등학교로 평가받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이 고등학교. 이 학교는 사립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공립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몇 년 전에는 과학과 수학 분야 전국 3위에 올랐고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매년 1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중에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0대 여학생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플러튼 경찰국에 따르면 트로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올해 17살의 트리니티 코네오라는 여학생이 지난달 30일 파티에 다녀온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한 여학생의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파티에 간 날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고 펜타닐 중독으로 곧 사망한 것 같다라면서 10대들의 호기심으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미 전국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LA 인근 지역만 봐도 지난달 13일 헐리우드에 있는 번스타인 고등학교에서 펜타닐 중독으로 15세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지난 3일에는 우드랜드 힐스 엘카미너 리얼 차터 고등학교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17세 남학생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들 학교 모두 다 명문고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기사는 단순 3줄짜리 기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이 펜타닐에 대해 조사를 해보고 나니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 펜타닐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한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쉽게 또는 모르고 접하게 되는지 이 악마의 마약 펜타닐을 알아봐야겠습니다. 펜타닐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만 사실 미국에서는 F로 이 발음을 해주세요. 정식 명칭은 펜타닐입니다. 펜타닐. 저는 지금부터 이 F 발음으로 펜타닐로 이름을 부를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펜타닐. 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의 제약회사인 얀센에서 개발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후로는 많은 기업에서 이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의 위력은 헤로인의 50배에서 100배까지 달하며 완전 치사량은 고작 2mg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마약 이외에 살상 목적의 독극물로도 사용됩니다. 특허가 끝난 후에는 제조법이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쉬운 제조법이었습니다.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제조법과 빠른 중독성에 주목한 이 마약업자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제조, 공급, 판매 등의 루트를 조직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값싼 원료 성분을 생산한 뒤에 이걸 멕시코로 수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비밀 작업이 시작되죠. 중국으로부터 성분을 받은 멕시코에서는 제조법이 워낙 간단하니까 비밀 공장에서 불법 노동자들을 동원해 단순 작업을 반복하면서 이 펜타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펜타닐은 진통용 약품이 아니라 당연히 마약입니다. 이 마약으로 제조된 펜타닐은 이제 멕시코에서 비밀 루트를 타고 미국과 캐나다의 암시장으로 공급됩니다. 결국 미국 내 길거리에 이 펜타닐이 대량으로 나돌기 시작하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헤로인 등 기존의 강력한 마약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역시 의사의 처방하에 유통되고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수의 불법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이면서 불법 마약으로 제조, 유통되는 물질이 이것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왜 유독 펜타닐이 무서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진통 효과는 몰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100배 정도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가루 또는 패치 형태로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도 쉽습니다. 또 막대 사탕처럼 생겨서 입에 넣고 녹여 먹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펜타닐의 효과 중 하나는 빠른 환각 상태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비틀거리거나 쓰러져 있는 이 마약 중독자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다 이 펜타닐 때문입니다. 펜타닐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찰들도 두려워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난해 샌디에고의 한 경찰이 도로에서 체포한 용의자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흰색 가루를 발견하고 마약인지 아닌지 간단한 시료 검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이 경관 푹 쓰러졌습니다. 동료 경관이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서 목숨을 구했는데 이때 차량 안에 있던 흰색 가루가 바로 펜타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길을 걷다가 길가에 떨어진 1달러짜리를 보면 절대로 줍지 마세요 라는 경고성 카카오톡 메시지가 우리 한인들 사이에 크게 퍼졌던 일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먼저 이제 걱정이 돼서 카톡에 처음 올렸을 텐데 그 후 순식간에 대부분 한인들의 카톡으로 이게 전달돼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건지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펜타닐을 그 1달러짜리 지폐에 극소량 묻혀놓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걸 주워들면 곧바로 푹 쓰러지니까 그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죄자들이 길가에 고의로 놔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켄터키주에서는 렌 팔슨이라는 여성이 길에서 이 펜타닐이 묻은 지폐를 주웠다가 전신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펜타닐의 치사량, 앞서 말씀드렸죠. 2mg이면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2mg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자, 주변에 1센트짜리 동전 있으시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1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1센트 동전의 지름이 19mm, 한국의 1원짜리 동전의 지름이 17mm니까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전 옆에 하얀색 작은 가루가 보이십니까? 1센트짜리 동전과 비교해도 턱없이 작은 양에 바로 저만큼만 복용해도 치사량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히 평소에 마약 한 번도 안 해봤던, 어찌 보면 이 순수했던 젊은이들이 영화나 TV 등에서 본 건 또 있어서 이 펜타닐을 영화 속 모습처럼 막 복용했다가 즉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실제로 있었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약업자들도 이 펜타닐을 악마의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세요? 중증 환자가 의사의 적절한 처방으로 사용하는 펜타닐은 어쩌면 그들 환자들에게는 구원자이자 메시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멀쩡한 젊은이들이 마약용으로 사용하는 펜타닐, 그건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약 단속국에 따르면 최근 마약 범죄 조직들이 이 알약을 합법적인 처방약과 비슷한 모양으로 대량 생산해서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알약은 진짜 약인 옥시코돈이나 아데랄과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네, 왼쪽이 진짜 알약, 오른쪽이 마약인 펜타닐입니다. 구별 못 하시겠죠?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진짜 약,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펜타닐이 포함된 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페이크 필, 가짜 약입니다. 하이드로코돈, 알프라졸람 등 합법적인 약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흡사한 모양의 두 알약, 사진을 비교해서 미국 정부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위험하다라고 지금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구별이 안 되시죠? 이건 뭐 제 생각에 약사님들이 봐도 눈으로는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무슨 위조지폐도 아니고, 위조지폐는 100불짜리라면 100불만 손해를 보면 되는데 이건 자칫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한 알 먹고 바로 죽은 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가짜 약을 구별할 수 있는지. 자, 그런데 보시는 대로 눈으로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라는 비관적인 검색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쪽에 써져 있는 글귀 보이시죠? 펜타닐 성분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스트립, 즉 손가락 사이즈의 긴 종이로 된 그 테스트 용지가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 펜타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집에서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시험 용지까지 나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테스트 방법과 결과 구별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 방법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알약을 3분의 1 정도 잘라서 스푼 하나 정도의 물에 이걸 탑니다. 그리고 다 녹은 후에 그 물 안에 테스트 스트립을 손으로 잡아서 아랫부분을 물속에 15초 정도 이렇게 담가 봅니다. 그리고 15초 후에 꺼낸 후에 이걸 상온에 그냥 놔뒀다가 한 5분만 기다리면 반응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대로 두 줄이 그어져서 나오면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한 줄만 그어져서 나오면 펜타닐 성분이 있다는 거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테스트 용지를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모든 지역에서 이걸 다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What state sell fentanyl test strip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보시는 대로 미국 내 10개 주에서만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 10개 주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그리고 네바다,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주였습니다. 국토안보부 분석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이들 가짜 약 10개 가운데 6개는 단 하나만으로도 생명에 치명적인 용량의 펜타닐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스트립은 구입 가능한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이 가짜 약은 SNS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등을 통해서 마구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마약을 퍼뜨리려는 자들보다 한 발짝 느리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가 꼭 아셔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됐든, 우리의 손자, 손녀가 됐든, 또 내 주위에 있는 지인의 가족이 됐든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정부 대책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한 발짝 늦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펜타닐의 위험성 인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른들의 보호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LA 통합교육구 소속 선생님들 수만 명이 다음 주에 사흘 동안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A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파업 기간 동안 문을 닫게 됩니다. 교육군의 각급 학교 카페테리아 직원과 버스 운전사, 스쿨버스 운전사, 그리고 학교 청소부, 또 특수교육 조력자 등등 3만여 명이 이 노조에 소속돼서 교육부 측과의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돼서 파업한다고 합니다. 이 노조는 교육부 측과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측은 2021년 7월부터 교육부 측은 그래서 이제 노조, 교사 노조도 선생님들 노조하고 협상을 그동안 했었는데 협상됐던 내용 중에서 이제 교육부 측이 먼저 제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봉급을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제시했어요. 교육부 측은 2021년 7월로 소급을 해서 봉급을 5% 인상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인상해줄 게가 아니라 2021년, 그러니까 작년도 아니고요. 거의 한 1년 반, 2년 정도로 뒤로 돌아가서 2021년 7월부터 봉급을 5% 소급해서 인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린 5% 못 올려준 거를 소급해서 다 지금 일시불로 주고, 또다시 2022년 작년 7월 기준으로는 또 추가로 5% 소급 인상된 걸 계산해서 주고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7월부터 또 5% 인상. 그리고 또 올해는 4%의 보너스, 내년에는 5%의 보너스를 선생님들 노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NO! 그 갖고 안 돼!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선생님들 노조 측은 30%의 봉급 인상을 지금 요구하면서 파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LA 지역 교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그런데 대략 5만 5천 달러에서 1년에 5만 5천 달러에서 한 7만 5천 달러 그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거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팩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생들 본인은 학교 안 간다 그러면 내심 신나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진짜 피해는 부모님들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미국의 상황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며칠 동안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이들을 돌봐주어야 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부모들이 또 힘든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교사노조, 선생님들 빨리 협상에 타게 돼서 제발 파업 안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세요.